이 더러운 것아! 감히 어디 와서 배를 들이밀어! 차가운 정적이 흐르던 응접실에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백영애의 손이 허공을 가르는 순간 둔탁한 소리가 울려 퍼졌죠. 지안의 뺨이 돌아가며 눈물이 튀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 동석했던 사람들은 숨을 멈췄고 테이블 위에 고급 찻잔들만 덜그럭 소리를 냈죠. 서준은 그 자리에 서서 시선을 피했습니다. 법복을 입고 판사봉을 두드리는 사람이 자신의 연인이 맞은 그 순간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 부어오른 딸의 뺨을 손으로 어루만지던 한 남자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지인들은 그를 그저 소박한 공무원으로만 알았죠.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수십 명의 수사관이 파란 조끼를 입고 시댁회사로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그 수사를 지시한 사람의 명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강진석. 과연 그 아버지는 딸의 눈물에 어떤 대가를 치르게 했을까요? 지금부터 숨겨온 아버지의 진짜 얼굴과 한 여자의 처절하고도 완벽한 역전극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서울 어느 평범한 아파트에서 시작된 한 여성의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한 사연입니다. 새벽 2시가 넘도록 강지안의 방에는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형광펜으로 줄이 그어진 판례집들이 탑처럼 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식은 커피 한 잔이 아무도 찾지 않은 채 놓여 있었죠. 지아는 눈을 비비며 같은 페이지를 3번째 읽었습니다. 글자들이 흐릿하게 번졌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로스쿨을 졸업하고 첫 번째 변호사 시험에서 떨어진 뒤 지아는 스스로에게 단 하루의 여유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는 변신낭인이라고 불렀죠. 그 말이 칼처럼 가슴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3주 전부터 책상 앞에 앉으면 이유 없이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처음에는 피로 때문이라 생각했죠. 커피를 줄이고 수면을 늘렸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약국에서 사온 임신 테스트기의 결과를 보는 순간 지아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2줄. 선명한 2줄이었습니다. 이서준에게 전화를 건 건 그날 밤이었습니다. 서준아, 나 할 말 있어. 만날 수 있어? 수화기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준은 갓 임용된 초임 판사였습니다. 사법연수원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하고 동기들 중에서도 가장 빨리 법복을 입은 사람이었죠. 지안과는 로스쿨 동기로 만나 5년을 사귀었습니다. 지안이 시험에 떨어진 뒤에도 곁에 있어 주었고 바쁜 와중에도 주말마다 연락을 빠뜨리지 않았죠.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랬습니다. 다음 날 저녁 한강변 카페에서 마주 앉은 서준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지안이 임신 사실을 꺼내자 서준은 잠시 말을 잃었다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얼마나 됐어? 8주쯤 됐대. 상견례 먼저 해야겠다. 어머니한테 말씀드려야 하니까. 서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기쁘다거나 당황스럽다거나 어떤 감정도 얼굴에 드러내지 않았죠. 지아는 그 차분함이 왠지 서늘하게 느껴졌지만 애써 외면했습니다. 서준이 원래 감정 표현이 서툰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상견례는 서준의 어머니 백영애가 자주 가는 강남의 한정식 집에서 열렸습니다. 지안의 아버지 강진석은 수수한 감색 양복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한 직함 배지 같은 것도 달지 않았고 말수도 적었죠. 거나하게 배가 나온 재계 인사들처럼 위세를 부리지도 않았고 그냥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50대 공무원처럼 보였습니다. 백영애는 그 모습을 훑어보더니 눈가에 실실 웃음을 머금었습니다.
첫 번째 차가 나왔을 때부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백영애는 진석에게 어디서 일하시냐고 물었고 진석은 짧게 검찰 쪽에 있습니다라고만 답했죠. 영애는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별 볼 일 없는 하급직 공무원으로 단정한 모양이었습니다. 그 뒤로 영애의 시선은 내내 지안에게 꽂혀 있었죠. 지안 씨는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변호사 시험 준비 중입니다. 아, 아직도요? 아직도라는 두 글자에 가시가 잔뜩 박혀 있었습니다. 지안은 표정을 굳히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작년에 한번 아쉽게 떨어져서 올해 다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영애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서준이가 판사잖아요. 앞으로 지위가 높아질수록 옆에 서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로펌 대표 따님들도 만나봤는데 참 반듯하더라고요. 돌려 말하는 것이었지만 누구도 그 뜻을 모를 수 없었습니다. 지안의 아버지 진석은 조용히 숭늉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서준은 시선을 테이블 아래로 내렸죠. 그 침묵이 지안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영애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지안에게 말했습니다. 지안 씨, 잠깐 저랑 좀 나갈게요. 별채처럼 마련된 작은 접견실이었습니다. 영애는 문을 닫자마자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의 유들유들하던 미소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싸늘한 경멸이 들어찼죠.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나는 서준이 옆에 내가 서는 거 반대야. 지아는 말없이 백영애를 바라봤습니다. 곧이 낭인이잖아. 나이는 먹어가는데 시험은 떨어지고 뱃속에 아이까지 들어찼다고? 우리 아들 발목 잡으려고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어머님은 무슨, 아직 내 며느리도 아니잖아. 영애는 핸드백에서 봉투 하나와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밀어놓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돈이 들어 있었고 서류에는 동의서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낙태 동의서였습니다. 이 돈으로 조용히 처리하고 사라져. 서준이 앞길 막지 말고. 지아는 그 서류와 봉투를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지아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소리가 나도록 반으로 찢었습니다. 저는 이 아이를 낳을 겁니다. 순간이었습니다. 백영애의 손이 허공을 가르며 지안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날카로운 소리가 좁은 방 안에 울렸고 지안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귀가 먹먹해지며 눈앞이 잠깐 흐려졌습니다. 지안은 흔들리는 시야를 붙잡으며 천천히 고개를 돌려 영애를 마주봤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눈으로 바라봤을 뿐이죠. 접견실 문을 열고 나왔을 때 서준이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지안의 뺨을 보고 굳어졌지만 서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안은 서준을 지나쳐 곧장 아버지에게로 걸어갔습니다. 진석은 딸의 얼굴을 보자마자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손을 뻗어 지안의 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눈빛이 지안이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가운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서준은 그날 밤 지안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안은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왔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심하셨어. 내가 잘 말씀드릴게. 지안은 화면을 바라보다가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잘 말씀드린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지안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달래고 무마하고 덮어두겠다는 것이었죠. 5년을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서준이 갈등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사람인지 지안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뺨의 통증은 다음날 아침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자 뺨이 붉게 부어 있었죠.
지아는 손가락으로 살며시 눌러봤습니다. 욱신거렸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며 아버지 강진석이 들어왔습니다. 진석은 딸의 얼굴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손을 들어 지안의 뺨에 손등을 가져다 댔습니다. 차갑고 조용한 손길이었습니다. 잠시 후 진석이 물었습니다. 아프냐? 괜찮아요, 아빠. 괜찮지 않아 보이는데. 진석은 그 말만 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딸 앞에서 분노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그랬죠. 진석이 화가 났다는 걸 알 수 있는 건 오직 하나, 그 눈빛이 평소보다 더 조용해질 때였습니다. 그날 아침 진석의 눈은 호수처럼 잠잠했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깊은 호수처럼요. 지아는 그 고요함이 오히려 두려웠습니다. 진석은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서랍에서 휴대폰을 꺼냈죠. 평소에 쓰는 것과는 다른 단말기였습니다. 번호를 누르자 2번 만에 연결됐습니다. 특수부장. 예, 검사장님. 내일 아침 일찍 봐야겠어. 이서준 붙인 이름으로 된 법인 2개 조용히 들여다봐줘. 그리고 100명의 명예 부동산 거래 내역도.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진석은 단말기를 서랍에 다시 넣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도심의 불빛이 아래로 깔려 있었습니다. 30년을 검찰에서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평검사로 시작해서 특수부를 거쳐 지금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진석은 단 한 번도 권력을 사적으로 쓴 적이 없었죠. 원칙이었고 자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만큼은 아버지이기 전에 검사였던 자신이 검사이기 전에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수사관 22명이 이서준의 아버지 이광호가 운영하는 건설법인 2곳에 동시에 들이닥쳤습니다. 파란 조끼를 입은 수사관들이 사무실 문을 열고 쏟아져 들어오는 장면은 그 자리에 있던 직원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분리됐고 서류 박스들이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거래 장부, 계약서, 내부 결제 문서들이 모조리 봉인 테이프로 쌓였죠. 같은 시각 100명의 앞으로 검찰 소환 통보가 발부됐습니다. 혐의는 차명 계좌를 이용한 불법 부동산 투기였습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내사 대상에 올라있던 사안이었죠. 진석이 따로 만들어낸 혐의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동안 우선순위에서 밀려 잠들어 있던 파일이 이제 검사장의 지시로 깨어난 것뿐이었습니다. 소식은 오전 중에 서준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법원에서 오전 재판을 마치고 나온 서준의 휴대폰에 어머니 백영애에게서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영애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준아, 큰일 났어. 아버지 회사에 검찰이 들이닥쳤어. 나도 소환이래. 어떡하냐, 어떡해. 서준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복도 한가운데 서서 벽을 바라봤죠.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무작위 수사일 리 없었습니다. 법원에서 일하는 사람은 검찰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압니다. 이건 누군가의 지시가 있지 않으면 이 타이밍에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수 없는 수사였죠. 서준은 그날 오후 검찰청에 아는 판사 출신 변호사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수사를 지휘하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이 직접 챙기는 거냐. 강진석 검사장. 서준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강진석? 그 이름 석자가 뇌리에서 천천히 조각을 맞춰갔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수수한 양복을 입고 조용히 앉아있던 그 남자. 지안의 아버지. 자신이 별 볼 일 없는 하급 공무원쯤으로 여겼던 그 사람이
대한민국 검찰 수사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서준은 화장실로 들어가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죠. 법복을 입은 사람이 거울 안에 있었지만 그 눈빛은 판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 가득한 눈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준은 지안에게 달려왔습니다. 초인종을 여러 번 눌렀고 지안이 문을 열자 서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지안아, 나 좀 봐. 제발. 지안은 현관문에 기댄 채 서준을 바라봤습니다. 할 말 있으면 해. 우리 아버지 회사에 검찰이 들어왔어. 어머니도 소환됐고. 지안아, 이게 다 내 아버지 때문이라는 거 알아. 내가 잘못했어. 상견례 때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내가 말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해. 서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 떨림이 뉘우침에서 오는 것인지 두려움에서 오는 것인지 지아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 사실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서준아, 응? 너 지금 나한테 미안한 거야? 아니면 무서운 거야? 서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아는 천천히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지아는 문에 등을 기대고 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뺨에 통증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뱃속 어딘가에서 아주 작은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손을 배 위에 얹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엄마가 지킬게.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수사관들이 이광호의 건설법인을 압수수색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언론은 조용했습니다. 검찰이 의도적으로 보도를 통제하고 있었죠. 진석은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터뜨리기 전에 완벽하게 조여놓는 것, 그게 30년 동안 진석이 체득한 방식이었습니다. 특수부 사무실은 밤새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압수한 서류 박스만 60개가 넘었고 하드디스크에서 복구된 삭제 파일들이 수사관들의 모니터를 채웠습니다. 이광호의 건설법인은 겉으로는 멀쩡한 중견 건설사였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니 구조가 교묘했습니다. 하도급 업체에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하고 차액을 되돌려받아 차명 계좌로 싸는 방식이었죠. 수십억에서 시작한 비자금이 수백억 규모로 불어 있었습니다. 특수부장은 보고서를 들고 진석의 집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검사장님, 이광호 법인건 생각보다 규모가 큽니다. 비자금 조성액만 추산해도 300억 원을 넘고요. 주가 조작 정황도 나왔습니다. 계열사 주식을 사전에 매집한 뒤 허위 공시로 주가를 올려 차익을 챙긴 겁니다. 진석은 보고서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배경의 쪽은요? 차명 계좌가 11개 나왔습니다. 강남, 서초, 분당에 아파트 7채가 차명으로 되어 있고요. 취득세 탈루에 임대소득 미신고까지 혐의가 충분합니다. 구속영장 청구 준비하세요. 특수부장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검사장님, 이서준 판사 쪽에서 법원 인맥을 통해 접촉이 들어왔습니다. 조용히 마무리할 수 없겠냐는 얘기였는데요. 진석은 보고서에서 눈을 들어 특수부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런 얘기 다시 들어오면 접촉한 사람도 같이 들여다보세요. 특수부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한번 숙이고 집무실을 나갔죠. 한편 서준은 나흘째 지안에게 연락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받지 않자 결국 지안의 집 앞에 찾아왔습니다. 지안은 현관을 열지 않았습니다. 문 너머로 서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안아, 나야. 제발 문 좀 열어줘. 얘기 좀 하자. 지안은 소파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문을 열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면 거짓말이었겠죠. 5년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지안에게 서준은 단순한 연인 이상의 사람이었습니다. 로스쿨 내내 같은 도서관에서 공부했고 시험 결과에 울고 웃었고 서로의 가족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5년이 상견례 자리에서 단 한 번의 침묵으로 무너졌습니다. 서준이 말리지 않은 것, 그게 지안에게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지안아, 어머니가 잘못하셨어. 내가 잘 말씀드릴게. 같이 해결하자. 응? 지안은 눈을 감았습니다. 해결. 그 단어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뺨을 맞은 걸 해결하자는 건지, 임신을 해결하자는 건지, 아니면 검찰 수사를 해결하자는 건지 지안은 알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서준 자신도 몰랐을 것입니다. 문 앞에 발소리가 한참 후 멀어졌습니다. 지안은 그날 저녁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빠, 나 파혼할 거야. 전화기 너머 진석은 잠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 내가 결정한 거면 됐다. 아이는 낳을 거야. 혼자서. 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혼자가 아니야.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가 달랐습니다. 지아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눈물이 왜 나오는지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억울해서인지 서러워서인지 아니면 아버지의 그 한마디가 너무 든든해서인지 알 수 없었죠. 아마 셋 다였을 것입니다. 파혼 통보는 문자로 했습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끝내자. 아이는 내가 키울게. 16글자였습니다. 5년을 16글자로 마무리하는 게 너무 가볍지 않냐고 누군가는 말할 수 있겠지만 지아는 더 이상 그 관계에 무게를 실어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서준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지아나, 이러지 마.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더 얘기하자. 지아는 읽고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즈음 영애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서준을 통해서였고 그 다음에는 직접 지안의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안은 받지 않았습니다. 영애가 남긴 음성 메시지에는 처음에는 협박과 비난이 섞여 있었지만 메시지가 거듭될수록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뒤부터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고 끝에 가서는 울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지안 씨, 내가 잘못했어요. 제발 아버지한테 한마디만 해줘요. 이러면 우리 가족이 다 망해요. 지안은 그 메시지를 들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뺨을 맞던 순간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낙태 동의서를 테이블 위에 밀어놓던 영애의 손이 떠올랐죠. 지안은 메시지를 삭제했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은 지안이 파혼 문자를 보낸 지 열흘 후였습니다. 이광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백영애에 대한 조세포탈 및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였습니다. 법원은 이틀 후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장이 집행되던 날 아침 서준은 법복을 입고 법원으로 출근하다가 현관 앞에서 어머니 영애가 수사관들에게 둘러싸여 나오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영애는 아들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서준아, 서준아, 어떡하냐? 서준은 그 자리에 굳어섰습니다. 이웃 주민 몇 명이 현관 밖으로 나와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법복을 입은 판사 아들과 수갑이 채워지는 어머니. 서준은 발이 땅에 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포털 뉴스 첫 화면에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신임 판사 이서준 씨 일가 수백억대 비리 혐의로 정격 구속. 기사는 하루 만에 수십 개로 불어났습니다. 처음에는 경제지 단신으로 시작했지만 다음 날 아침 종합일간지들이 일제히 받아쓰기 시작했습니다. 사법연수원 수석 수료, 엘리트 초임 판사 일가의 민낯, 300억 비자금의 차명 부동산까지 법복 뒤에 숨은 비리.
기사마다 이서준의 이름이 박혔습니다. 본인이 기소된 것도 아니었지만 판사라는 직함이 오히려 더 큰 표적이 됐죠.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가 움직인 건 기사가 나온 지 사흘 후였습니다. 서준에게 출석 요구서가 날아왔습니다. 혐의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었습니다. 법관윤리 강령은 법관의 가족이 중대 범죄에 연루된 경우에도 그 처신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서준이 가족의 범죄를 사전에 알고도 묵인했는지 여부,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법원 인맥을 통해 외압을 시도했는지 여부가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서준은 그날 밤 지안에게 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지안이 받았습니다. 왜 받았는지는 지안 자신도 몰랐습니다. 아마도 어떤 말을 하는지 끝까지 들어야 한다는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지안아. 응. 징계위에서 연락 왔어. 나 법복 벗게 될 것 같아. 지안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나 어떡하냐? 지안아, 나 어떡해? 그 목소리에는 예전에 듣지 못했던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무너지는 소리였죠. 판사 이서준이 아니라 그냥 겁에 질린 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안은 눈을 감았습니다. 불쌍하다는 생각이 스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그 감정은 아주 짧은 순간만 머물다 사라졌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시선을 피하던 서준의 얼굴이 다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서준아. 응, 왜? 너 그때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서준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나 때릴 때 왜 가만히 있었어? 그게 내가 제일 묻고 싶은 거야. 그게 어머니가 워낙 성격이 있으셔서 그 자리에서 내가 말리면 더 크게 될 것 같아서. 알아. 근데 그게 이유가 돼? 서준은 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아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말리지 않은 게 어머니 때문만은 아니었다고 생각해. 솔직히 너도 나를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 아니야. 판사 부인이 변신낭인이면 창피하다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뭔데?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지아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번에는 울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아프지 않았던 게 아니라 이미 충분히 아팠기 때문이었습니다. 더 아플 자리가 남아있지 않았죠. 징계위 출석 이틀 전 서준이 지안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영애가 함께였죠. 영애는 구속 집행 이후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이었고 변호인을 선임해 조건부 석방 상태였습니다. 지안이 문을 열자 영애가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보았던 그 기세등등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고급 외투 대신 수수한 점퍼를 입고 있었죠. 영애는 지안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안 씨, 잘못했어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아버지한테 한마디만 해줘요. 이러면 서준이까지 다 망해요. 내가 무릎 꿇을게요. 제발이요. 지아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한 달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낙태 동의서를 들이밀던 손이 지금은 현관 바닥을 짚고 있었습니다. 지안의 가슴 어딘가가 저렸습니다. 인간으로서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리다는 것과 용서한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였죠. 어머님, 영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아버지한테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요. 왜요, 왜? 내가 잘못했잖아요. 사과하잖아요. 법이 하는 일이니까요. 지아는 그 말을 끝으로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영애의 울음소리가 문 너머로 흘러들었지만 지아는 돌아서서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소파에 앉아 두 손을 배 위에 얹었습니다.
아직 배가 불러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몸 안에 다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이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아는 그날 오후 산부인과 예약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혼자 진찰을 받으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대기실에는 배가 한껏 부른 여성들이 앉아 있었고 대부분 남편과 함께였습니다. 지아는 혼자 번호표를 뽑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런 시선에 흔들릴 여유가 없었죠. 초음파 화면에 작고 흐릿한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의사가 심장 소리를 들려줬습니다. 작고 빠른 소리였습니다. 지아는 그 소리를 들으며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이 아이가 진짜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이 아이의 전부라는 것을요. 진료실을 나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어디야? 산부인가요? 혼자 갔어? 네. 전화기 너머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음에는 말해라. 같이 가게. 지아는 병원 복도에 서서 눈물이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꾹 눌렀습니다. 알겠어요, 아빠. 전화를 끊고 나서야 지아는 복도 한쪽에 기대어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서준도, 영애도, 그 모든 소란도 잠깐은 멀게 느껴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그냥 엄마로 서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고 아직 많이 무서운 엄마였지만 그래도 이 아이만큼은 지킬 자신이 있었습니다. 법관징계위원회 심의는 사흘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서준은 매일 아침 넥타이를 매고 대법원 청사로 출근했습니다. 법복은 입지 않았습니다.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이었죠. 복도에서 마주치는 동료 판사들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누군가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아예 방향을 돌렸습니다. 서준은 그 하나하나를 다 느끼면서도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판사로 훈련받은 사람답게 감정을 얼굴에 내지 않는 것만큼은 여전히 잘했습니다. 심의 결과는 열흘 후 나왔습니다. 파면이었습니다. 가족의 중대 범죄를 인지하고도 묵인한 정황, 수사 초기 법원 인맥을 통해 검찰에 외압을 시도한 사실이 징계 사유에 포함됐습니다. 징계위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더해 사법 신뢰를 훼손했다는 판단을 내렸고 최고 수위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파면은 단순한 직위 해제가 아니었습니다. 변호사 등록까지 제한되는 처분이었죠. 사법연수원을 수석으로 수료한 사람이 법조계에서 완전히 퇴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준은 결과 통보를 받은 날 저녁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지도 않았습니다. 한강변 벤치에 혼자 앉아 밤이 깊도록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법연수원 시절부터 꿈꿔온 것들이 머릿속을 지나갔습니다. 언젠가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되겠다는 것, 대법관 후보에 오르겠다는 것, 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정의를 구현하겠다는 것들이요. 그 꿈들이 하나씩 꺼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서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 파면됐어. 지안아, 제발 전화 한 번만 받아줘. 지안은 그 문자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껐습니다. 며칠 후 서준이 지안의 집 앞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오래 서 있었습니다. 인터폰 소리가 여러 번 울렸습니다. 지안은 열지 않았죠. 한참 후 서준의 목소리가 인터폰으로 흘러들었습니다. 지안아, 나 지금 아무것도 없어. 판사직도 없고 앞으로 변호사도 못해. 부모님은 재판 중이고 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내가 옆에 없으면 진짜 모르겠어. 지아는 인터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서준의 얼굴이 화면 안에 있었습니다. 초췌했습니다.
며칠 사이에 몰라보게 수척해진 얼굴이었죠. 지아는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인터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서준아. 응, 지아나. 너 지금 나한테 기대고 싶은 거잖아. 응. 근데 나는 내 피난처가 아니야. 나는 지금 혼자 아이를 키울 준비를 하고 있어. 내 앞가림도 빠듯한 사람이야. 지아나. 그리고 솔직하게 말할게. 나는 내가 판사여서 사귄 게 아니야. 근데 너는 내가 변시 낭인이라서 창피했던 거잖아. 그 차이야. 알겠어? 인터폰 너머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아는 버튼에서 손을 뗐습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재판은 2달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이광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백영애는 조세포탈과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의 집행유예 5년 추징금 45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 7채는 몰수됐고 법인 재산은 전액 환수 조치됐습니다. 서준의 집안이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것들이 재판 결과 몇 줄로 정리됐습니다. 선고 당일 방청석에 지아는 없었습니다. 알 필요도 없었고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날 지아는 고시원 독서실에 앉아 판례집을 읽고 있었습니다. 배가 조금씩 불러오고 있었습니다. 앉은 자세가 불편해지기 시작했지만 지아는 허리를 펴고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진석은 선고 결과를 보고받은 뒤 집무실에서 혼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특별한 감상은 없었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었습니다. 다만 딸의 뺨을 어루만지던 그 새벽이 잠깐 스쳤습니다. 진석은 서랍에서 휴대폰을 꺼내 지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 집에 와서 밥 먹어라. 지안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네, 아빠. 갈게요. 그날 저녁 부녀는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특별한 대화는 없었습니다. 진석은 지안의 밥그릇에 반찬을 얹어줬고 지안은 밥을 다 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진석이 물었습니다. 공부는 어떠냐? 할만해요. 이번에는 될 것 같아요. 그래. 진석은 짧게 대답하고 찻잔을 들었습니다. 지아는 아버지의 옆모습을 바라봤습니다. 30년을 검찰에서 보낸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자랑도 없고 과시도 없었습니다. 그냥 딸 옆에 앉아 차를 마시는 아버지의 얼굴이었습니다. 지아는 찻잔을 2손으로 감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바깥은 늦가을 바람이 불었고 창문에 빗소리가 섞여들었습니다. 지아는 눈을 감고 그 온기를 느꼈습니다. 아직 시험이 남아 있었고, 아직 출산이 남아 있었고, 아직 긴 길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냥 아버지 곁에 앉아 있는 딸이었습니다. 창밖에 빗소리가 점점 굵어졌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지안의 배는 눈에 띄게 불러왔습니다. 두꺼운 코트 단추가 잠기지 않아 카디건을 겹쳐 입어야 했고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가 묵직하게 당겼습니다. 그래도 지아는 매일 독서실에 나갔습니다. 임신 중에 시험 준비를 한다는 게 무모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몸부터 챙기라는 말도 들었죠. 하지만 지안에게는 지금 이 시간이 낭비될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공부할 시간이 더 줄어들 것이고 그 전에 최대한 쌓아둬야 했습니다. 독서실 자리에 앉으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배 위에 손을 한번 얹는 것이었죠. 짧은 인사였습니다. 지안 나름의 방식으로 아이에게 건네는 말이었습니다. 오늘도 같이 하는 거야. 그렇게 마음속으로 말하고 나서 책을 펼쳤습니다. 변호사 시험은 5달 후였습니다. 지안의 출산 예정일은 석 달 후였죠. 순서상 아이를 낳고
2달 후에 시험을 치르는 셈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이번엔 포기하고 다음 해를 노리라고 했습니다.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할 거라고, 아이한테도 엄마한테도 무리라고요. 지아는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도 독서실에 나갔습니다. 그 즈음 서준에게서 마지막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였습니다. 지아나, 나 이번 달에 이사해. 부모님 재판 뒷바라지 하느라 집도 팔았어. 아이 낳으면 연락 줘. 양육비는 보낼게. 지아는 그 문자를 읽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양육비라는 단어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5년을 사귄 사람과의 관계가 양육비라는 단어 하나로 정리된다는 것이 이상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그게 맞는 거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아는 짧게 답했습니다. 알겠어. 그게 서준과의 마지막 문자였습니다. 출산은 예정일보다 열흘 일찍 찾아왔습니다. 새벽 4시 잠결에 복부가 조여드는 느낌에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연습 진통인가 싶었지만 간격이 점점 짧아졌습니다. 지아는 침착하게 미리 싸둔 출산 가방을 들고 택시를 잡으려 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을 들었다가 잠시 망설이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2번 만에 진석이 받았습니다. 새벽 4시였지만 목소리가 선명했습니다. 아빠, 나 진통 시작됐어요. 전화기 너머로 잠깐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옷 입는 소리였습니다. 병원 어디야? 거기 있어. 진석은 2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수수한 점퍼 차림이었습니다. 지안을 보자마자 가방을 받아들고 앞서 걸었죠. 병원 접수를 하고 분만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진석은 의자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지만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진통은 1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분만실 안에서 지아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옆에 아무도 없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혼자 버티는 법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의사가 힘주라는 말을 했고 지아는 있는 힘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 47분 작고 붉은 목소리가 분만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였습니다. 딸이었습니다. 간호사가 아이를 지안의 가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지안은 그 작은 무게를 느끼며 눈물이 쏟아지는 걸 막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작은 입을 오물거렸습니다. 지안은 그 얼굴을 바라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인지 안도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 둘 다였을 것입니다. 분만실 밖에서 진석은 소식을 전해 듣고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표정이 거의 변하지 않았지만 눈가가 잠깐 붉어졌습니다. 담당 간호사가 신생아실로 안내해 주겠다고 하자 진석은 고개를 끄덕이고 따라갔습니다. 유리 너머로 손녀의 얼굴을 바라보는 동안 진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먹을 쥔 손이 유리에 살짝 닿았다 떨어졌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강다온이었습니다. 지안이 혼자 지었습니다. 다온, 좋은 것들이 다 온다는 뜻이었죠. 진석은 그 이름을 듣고 한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이름이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그 한마디가 긴 문장보다 묵직하게 들렸습니다. 퇴원 후 지아는 친정에 머물렀습니다. 산후조리를 도와줄 사람이 아버지밖에 없었습니다. 진석은 말없이 미역국을 끓이고 다온이 울면 안아서 달래고 지안이 잠들면 아이를 데리고 거실에 나와 있었습니다. 검사장이 새벽에 아이를 안고 거실을 서성이는 장면이 어색하면 어색한 것이었지만 진석은 전혀 개의치 않는 눈치였습니다. 산후조리를 마친 지 2주가 지났을 때 지아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다온은 옆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깨면 수유를 하고 재우고 나면 다시 책을 폈습니다. 잠은 토막토막 잤습니다. 눈이 뻑뻑하고 머리가 무거운 날이 계속됐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험까지 2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다온을 재우고 나서 지안이 책상에 엎드려 잠깐 눈을 붙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진석이 방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담요를 지안의 어깨에 덮어줬습니다. 지안은 반쯤 깨어 눈을 떴습니다. 아빠, 자, 공부해야 하는데 30분만 자. 그래야 머리가 돌아가. 진석은 그 말만 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지아는 담요를 여미며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30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말한 30분이었습니다. 지아는 그 30분이 오래 기억될 것 같았습니다. 시험일이 가까워질수록 지안의 얼굴에서 다른 무언가가 생겨났습니다. 불안이 아니었습니다. 단단함이었습니다. 한번 떨어진 사람이 다시 앉는 자리는 처음 앉는 자리와 다릅니다. 무엇을 잃을 수 있는지 알고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 알고 그래도 여기 앉아야 한다는 걸 아는 사람의 자리였습니다. 지아는 그 자리에 앉아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변호사 시험 첫날 아침 지아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다온이 밤새 2번 깼고 지아는 수유를 하고 재우고를 반복했습니다. 잠을 제대로 잔 건 4시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세면대 앞에서 찬물로 세수를 하며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눈밑이 거뭇했고 얼굴이 부어 있었죠. 지아는 그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면 됐어. 진석은 이미 부엌에 있었습니다. 미역국이 아니었습니다. 흰쌀밥에 된장찌개, 계란말이였습니다. 지안이 시험 볼 때 꼭 먹던 것들이었습니다. 로스쿨 시절부터 중요한 시험날이면 언제나 그 메뉴였죠. 지안은 식탁 앞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아빠, 기억하고 있었어요? 먹어라. 진석은 그 말만 했습니다. 지아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된장찌개가 뜨겁고 간이 딱 맞았습니다. 한 그릇을 다 비웠습니다. 시험장으로 출발하기 전 지아는 다온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아이는 포근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작고 고른 숨소리가 들렸죠. 지아는 손끝으로 아이의 볼을 살며시 건드렸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다녀올게. 엄마 잘하고 올게. 진석이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지안이 신발을 신고 일어서자 진석이 짧게 말했습니다. 잘할 거다. 지안은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나섰습니다. 시험은 닷새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공법, 민사법, 형사법, 선택 과목까지 과목마다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지아는 매일 아침 집을 나서기 전 다온의 얼굴을 한번 보고 저녁에 돌아오면 아이를 안고 잠시 앉아 있다 다음 날을 준비했습니다. 시험장에서는 다른 생각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서준도, 영애도, 지난 몇 달의 일들도 시험지 앞에서는 전부 접어뒀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오직 지안과 지안의 시험지만 있었습니다. 마지막 과목 시험이 끝나고 시험장 밖으로 나왔을 때 봄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지아는 건물 앞 계단에 서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잘 봤는지 못 봤는지, 합격할지 불합격할지 그 순간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다만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다는 느낌은 있었습니다. 처음 시험을 봤을 때와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그때는 불안이 앞섰다면 이번에는 고요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진석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끝났어요. 집에 가요. 답장이 왔습니다. 다온이 기다린다. 지아는 그 문자를 보며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며칠 만에 웃음이었습니다. 합격자 발표는 2달 후였습니다. 그
그 2달 동안 지아는 다온을 키우며 지냈습니다. 아이는 빠르게 자랐습니다. 처음에는 먹고 자는 것밖에 몰랐던 아이가 어느새 지안의 얼굴을 보면 입을 벌려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지안에게는 무엇보다 큰 보상이었습니다. 밤새 2번을 깨워도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다온이 웃으면 전부 괜찮아졌습니다. 그 사이 서준의 소식이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법조계 출입이 막힌 서준은 한동안 무직 상태로 지냈고 지인을 통해 작은 법률 서류 대행 업체에서 일을 시작했다는 말이 들렸습니다. 판사 시절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는 자리였습니다. 이광호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고 영애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재산이 대부분 몰수된 뒤 서준의 가족은 작은 전세 아파트로 이사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지아는 그 소식들을 들으며 아무런 감정도 억지로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측은하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렇다고 통쾌하다고 말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냥 그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법이 한 일이었고 각자가 만든 결과였습니다. 합격자 발표 날 아침 지아는 일부러 늦게 확인했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단단해졌다 해도 결과 앞에서 완전히 담담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온에게 수유를 하고 아이를 재우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돌리고 나서야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을 두드렸습니다. 수험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페이지가 로딩됐습니다. 합격. 지아는 그 글자를 3번 읽었습니다. 첫 번째는 믿기지 않아서, 2번째는 확인하려고, 3번째는 실감하려고요. 3번째를 읽고 나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냥 흘렀습니다. 지아는 휴대폰을 들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온이 옆방에서 자고 있었고 바깥에서는 봄바람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진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2번 만에 연결됐습니다. 아빠, 응, 나 붙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진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아주 조금 낮고 느린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잘했다. 지아는 그 말을 들으며 더 크게 울었습니다. 잘했다는 말이 이렇게 큰 말인 줄은 몰랐습니다. 진석이 덧붙였습니다. 저녁에 와. 내가 밥한다. 지아는 웃음과 눈물이 섞인 채로 대답했습니다. 네, 아빠.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지아는 다온이 자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 옆에 누워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다온의 손가락이 지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자면서도 꼭 쥐는 그 작은 힘이 지안에게는 세상 어떤 것보다 단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엄마가 해냈어. 우리 같이 해낸 거야. 지아는 아이의 이마에 입술을 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검사 임용장 수여식은 오전 10시에 시작됐습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대회의실이었습니다. 새로 임용되는 초임 검사 32명이 한 줄로 서서 임용장을 받았습니다. 지아는 11번째 순서였습니다. 이름이 호명되고 단상으로 올라가 임용장을 받는 순간 지아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쁨 때문이기도 했고 이 자리까지 오는 동안 지나온 것들의 무게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단상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오는 길에 지아는 잠깐 방청석을 바라봤습니다. 진석이 앉아 있었습니다. 맨 뒷줄이었습니다. 수수한 감색 양복 차림이었고 다온을 무릎에 앉힌 채 정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안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진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가에 주름이 생기는 걸 보니 웃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지아는 고개를 한번 숙였습니다. 진석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여식이 끝나고 청사 앞마당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진석이 다온을 안고 지안 옆에 섰습니다. 다온은 카메라를 보며 손을 뻗었습니다. 사진 속 세 사람의 얼굴이 저마다 달랐습니다. 지안은 웃고 있었고 진석은 담담했고 다온은 영문도 모른 채 화냈습니다. 첫 발령지는 서울중앙지검이었습니다. 진석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아버지 덕을 본 것 아니냐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그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이 자리에 왔는지는 지안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토막잠을 자며 다온을 재우고 눈이 뻑뻑한 채로 판례집을 넘기고 뺨이 부은 날에도 독서실 의자에 앉았던 그 시간들이 지안을 이 자리에 데려다 놓은 것이었습니다. 첫 출근 날 아침 지안은 검사 신분증을 목에 걸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낯설었습니다. 검사복을 입은 자신의 모습이 아직은 실감이 나지 않았죠. 지안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옷을 입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요. 약자의 편에 서는 사람, 불의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사람, 법이 권력의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것임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요. 그게 지안이 검사가 되고 싶었던 이유였습니다. 출근 전 진석에게 들렀습니다. 진석은 이미 집을 나선 뒤였습니다. 책상 위에 메모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진석의 필체였습니다. 작고 또렷한 글씨였죠. 법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 잊지 마라. 지아는 그 메모를 접어 검사복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 섰을 때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이 지고 난 자리에 연초록 잎들이 돋아나 있었습니다. 지아는 청사를 올려다봤습니다. 크고 묵직한 건물이었습니다. 이 안에서 수많은 사건들이 다뤄졌고 수많은 사람들의 억울함이 풀리기도 하고 묻히기도 했습니다. 지아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아니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배지를 달고 보안 게이트를 통과했습니다. 안내를 받아 형사부 사무실로 들어섰습니다. 자리를 배정받고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직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깨끗하고 텅 빈 책상이었습니다. 지아는 가방에서 다온의 사진 한 장을 꺼내 모니터 옆에 세웠습니다. 방실방실 웃고 있는 다온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석의 메모를 꺼내 서랍 안쪽에 붙였습니다. 법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 첫 번째 사건 기록이 책상 위에 놓인 건 오후였습니다. 두꺼운 파일이었습니다. 지아는 파일을 앞으로 당기며 표지를 펼쳤습니다. 사건 번호와 피해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아는 그 이름을 한번 읽었습니다. 이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지금 지안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그 사이 서준의 이야기는 이미 지안의 삶 밖으로 멀어져 있었습니다. 법조계에서 완전히 밀려난 서준은 법률 서류 대행 일을 이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매달 다온의 통장으로 적은 금액이 이체됐습니다. 지아는 그것을 다온의 미래를 위해 따로 모아뒀습니다. 서준이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광호는 여전히 수감 중이었고 영애는 집행유예 기간을 보내며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것들이 모두 사라진 자리에는 그냥 평범한 일상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게 법이 내린 결과였고 지아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퇴근 후 지아는 어린이집에 들러 다온을 안고 집으로 걸었습니다. 다온은 지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졸았습니다. 저녁 햇살이 길게 늘어졌습니다. 지안은 아이의 무게를 느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아니, 무거웠지만 괜찮았습니다. 이 무게가 지안을 땅에 단단히 붙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다온을 재우고 나서
지아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래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저마다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죠. 지아는 그 불빛들을 바라봤습니다. 1년 전에 자신이 생각났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뺨을 맞고 현관문 앞에서 눈물을 참던 그 사람이 지금은 검사 신분증을 가방에 넣고 아이를 재운 뒤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아는 안주머니에서 진석의 메모를 꺼냈습니다. 작고 또렷한 글씨를 다시 읽었습니다. 법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 맞았습니다. 법은 강자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판사 아들을 믿고 기고만장했던 사람들이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법이 결국 뺨을 맞은 사람 편에 섰습니다. 아버지의 손으로, 그리고 이제는 딸의 손으로요. 지아는 메모를 다시 접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또 다온을 깨우고 밥을 먹이고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청사로 출근해야 했습니다. 쉬운 하루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이제 알았습니다. 쉽지 않은 하루들이 쌓여서 지금 이 자리가 됐다는 것을요. 그러니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그냥 하루씩 버티면 됐습니다. 창밖에 봄밤이 깊어갔습니다. 다온의 숨소리가 방 안에 고르게 흘렀습니다. 강지아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